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08년도 3회차 1강 시작하겠습니다. 3회차는 총 20문제가 출제됐어요.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문제가. 보통 이제 18문제인데 3회차는 2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다시 한번 또 안내 말씀드리는데 2회차는 없습니다. 2008년도는 시험을 2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회차와 3회차가 있습니다. 또 2회차 사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2회차는 없어요. 시험 2번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 자 1번 문제 갑니다. 페이지 수 197페이지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 2가지를 쓸 때도 있고 3가지를 쓸 때도 있고 또는 많게는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잘 봐야 돼요. 내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은 끼리끼리 시장이에요. 끼리끼리. 즉 1차 노동시장이죠. 1차 노동시장은 근무 환경이 좋은 거, 2차 노동시장은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건데 이런 끼리끼리 시장이 되려면 내부 노동시장은 1차 시장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그냥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기업이다. 즉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대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형성 요인이 되냐 이거예요. 형성 요인이. 이해 쉽죠? 내부 노동시장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형성되려면 첫째 대기업만의 숙련의 특수한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숙련의 특수성이다. 대기업 고유의 숙련의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 즉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설 보면 기업 내부의 노동력에 의한 유일하게 소유되는 숙련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의미한다. 그래서 해설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기업 내부의 노동력에 의한 특수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숙련의 특수성이다. 즉, 이 내용은 타당도 있게만 쓰면 된다. 정말로 잘 안 이어진다 그러면요. 그냥 기업 내부의 숙련의 특수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너무 쓰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요. 두 번째, 현장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현장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 내부의 생산 현장에서 고유한 기술과 지식, 고유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현장 훈련은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기업 고유의 문화와 관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선례에 의존해서 문서화되지 않는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문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단독으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 2가지, 그러니까 장점만 쓰면 돼요. 대기업의 장점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 좋은 말만 골라 쓰면 됩니다. 장기 고용 관계가 유지가 가능하다. 왜? 대기업이니까. 승진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기업 특수한 인적 자본이 형성이 된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 생산력 증대가 올라온다.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런 좋은 말만 쓰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여러 가지니까요. 대기업의 장점만 쓰면 되겠다. 단점은 그냥 제가 심심해서 적어놨으니까요. 볼 거 없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지정서 행동 REBT죠. REBT의 기본 원리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2번 문제 REBT예요. 인지정서 행동이죠. REBT 인지정서 행동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기본 원리 특징이죠. 특징. 이것들이 서로 같이 공존하는 거죠.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두 번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지다. 인지. 여러분, 인지. 첫 시간에 기억날 겁니다. 인지는 대가리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가장 빨라요. 천박하지만. 인지는 뭐예요? 인지 능력, 대가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 능력이 있어야 정서와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역기능력 인지는 정서 행동 중이다. 즉, 역기능력 인지. 이거 뭐예요? 대가리가 역기능이다.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 인지는 정서 행동에 문제를 일으킨다. 당연하겠죠. 왜?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인지정서 행동 상담에서 비합리적 사고의 분석부터 시작한다. 즉, 기본적인 원리는 비합리적 사고 때문에 생겼다. 이거죠. 비합리적 사고 때문에 생겼다. 또, 인지는 인지나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화된다고 믿는다. 왜? 변화되겠죠. 무엇으로? A, B, C, D, E, F로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도 되죠. 잘못된 비합리적 신념은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인지, 정서,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인지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역기능력 인지는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 인지정서 행동의 상담은 비합리적 신념부터 시작된다. 비합리적 신념은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정신분석 심리치료, 인간중심치료, 행동수정 및 인지적 접근 등 모든 심리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상담 이론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은 문제가 난해하죠. 문제가 난해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벌벌 떨려요. 여러분들 기본 오프라인 강의나 다른 온라인 강의 들은 분들은 이런 문제 못 접해봤을 거예요. 떨리지 마세요. 간단해요. 상담 이론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상담 이론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이다. 접근 방법 3가지만 쓰는 거죠. 3가지만. 1번, 상담 과정의 노력은 자기 이해의 촉진이다. 즉, 1번에 모든 상담 이론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 이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담 이론은 자기 이해다. 이 자기 이해가 키워드예요.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자기 이해의 촉진이다. 자기 이해가 가장 급선무다. 2번째, 상담의 결과는 대인관계의 학습과 불안 및 긴장의 감소다. 불안 감소죠. 그래서 상담의 결과 또는 상담의 목표 이렇게 해도 되죠. 상담의 결과. 상담의 목표나 결과는 대인관계 학습이나 또 불안 감소에 있다. 기본적인 상담의 목표는 불안 감소의 불안 감소. 또 이건 대인관계는 학습 촉진 기법이죠. 학습. 불안 감소와 대인관계의 학습에 있다. 목표가. 3번째, 상담자의 개입은 내담자의 수준 및 문제의 속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너무 높게 해서도 안 되고 내담자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의 개입은 내담자의 수준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가 키워드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내담자의 수준과 문제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상담의 목표는 대인관계와 불안 감소에 있다. 대인관계 학습과 불안관계에 있다. 상담은 결국은 자기 이해의 촉진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요, 아주 아름다운 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합격이 높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 문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문제 나오면 문제부터가 벌써 벌벌 떨려요. 상담 이론의 공동적인 목표는 자기 이해의 촉진이다.
대인관계 학습과 불안 감소에 있다. 상담은 내담자 수준에 맞게끔, 수준이나 내용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합니다. 4번 갑니다. 다음 내용은 내담자의 짧은 호소문이다. 이 호소문 내용을 참고해서 쭉 봅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그래서 책 보면은 쭉 나옵니다. 요즘은 출제 경향에 이렇게 서술하시오, 상담을 직접 해보시오 이렇게 출제 기준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는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 내담자를 진단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시오. 이런 건 연습 안 되면 정말 떨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 기법, 이렇게 지문이 긴 내용의 상담 기법은 대부분이 다 REBT 기법이에요. 주로 A, B, C, D, E, F의 기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이렇게 큰 지문이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떤 설명이요? REBT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REBT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즉, 인지정서 행동의 상담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끝났고요. 직업 상담을 실시한다면 각 치료 단계 5단계마다 어떤 내용을 상담해야 할지 기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5단계니까 뭐예요? A, B, C, D, E 이렇게 했습니다. 선행 사건이 나오고 비합리적 신념이 나와서 결과가 나와서 논박이 되고 뭐 이 F 새로운 효과와 감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를 2개로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보면 돼요. 사건 교재 보시면 선행 사건이 나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만 한다라고 어떤 사건이 나왔어요. 비합리적 신념,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이 자체가 비합리적 신념으로 나온 거죠. 결과, 숨이 막히고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제가 스토리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대로 영화 감상처럼 또 재밌는 소설책 보듯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소문의 3번. 호소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예측될 문제를 무엇인지 6가지를 쓰시오. 즉,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6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내가 취업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파멸이다. 내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 알려진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즉, 나쁜 감정만 쓰면 되는 겁니다. 내담자가 예측될 수 있는 나쁜 감정, 즉 비합리적 신념과 감정을 쓰면 되니까요. 이 6가지는 굳이 책대로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인지하고요. 아, 이런 답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와야 훨씬 좋아요. 이런 문제가. 왜? 다른 사람이 안 풀어보는 문제. 지금 이 책은 우리가 지금 동영상 강의는요. 여러분 지금 2008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요. 2008년도 문제가 기록된 책이 없어요. 또 이렇게 2008년 문제를 해설해 주는데도 한 문제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김덕희가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여러분들은 땡 잡았습니다. 땡 잡을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래야 다른 수강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듣보잡 나왔다고도 카페에 난리겠죠. 듣보잡이 아니에요. 원래 나왔던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4번 끝났고요. 5번 갑니다. 직업심리검사의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투사적 검사. 즉,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하고 틀리죠. 객관적 검사하고 틀려요. 투사적 검사의 의미를 알면 되겠죠. 투사적 검사는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
가장 대표적인 게 잉크 반장 검사입니다. 로샤에.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려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딱 펼쳐놓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물어보는 거, 이런 걸 투사적 검사라고 하죠. 뭐 로샤의 잉크 반장 검사 또는 뭐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주제 통각 검사, 또 BIS 문장 완성 검사, 또 HTTP 검사, 집, 나무, 뭐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놓은 HTTP 검사, 이런 것들이 투사적 검사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런 그림을 보고 도대체 무엇이 생각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 투사적 검사라고 해요. 무의식 세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요, 반응이 아주 많아요. 반응이 아주 또 독특해요. 뭐 나비 모양 같다, 뭐 동물의 뼈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다. 두 번째, 뭐 이어서 가세요. 뭐 반응이 독특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풍부하다. 세 번째, 무엇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어가 어렵다. 그래서 장점 세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첫째, 반응이 독특하다. 두 번째, 방어가 어렵다. 세 번째, 반응이 다양하다. 세 번째, 방어가 어렵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 됩니다. 아주 엑기스죠. 단점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객관적 검사는 딱 정답이 딱 맞아요. 즉 타당도와 신뢰도가 뚜렷해요. 근데 여기서는 타당도가 떨어진다, 부족하다, 또 신뢰도도 부족하다, 또 반응에 따라서, 검사자에 따라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입니다. 문항이 좀 복잡하니까 더 바꾸세요. 단점은요, 검사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질문에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이런 검사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책의 내용보다는 더 지금 제가 쉽게 더 풀었습니다. 단점 세 가지 다시 갈게요. 타당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검사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또는 검사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반응이 낫겠네. 반응이 달라진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결하게 끝났고요. (6번) 갑니다.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에 많이 다뤘습니다. 공공직업정보라고 나오면 민간 직업정보의 가장 특징은 직업소개소다.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은 워크넷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분할 때 자객, 체포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의적이다. 내 맘대로. 여기는 객관적이다. 즉 객관적으로 검증된 직업만 넣어야 된다. 여기는 돈 되는 것만 하는 제한적이다. 여기는 돈 되는 거 필요한 포괄적이다. 즉 무엇을? 전체 산업을. 그래서 직업을 범위를 정할 때는 여기는 돈 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하고 여기는 전체 산업을 포괄적으로 한다. 이 칸은 필요 없겠네요. 비용은 여기는 유료이다. 여기는 무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이지만 민간 직업정보의 특징이 나올 때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객, 체포. 그래서 공공직업정보는 직업의 구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한다. 공공직업정보는 직업의 범위가 전체 산업을 포괄한다. 공공직업정보의 비용은 무료이다. 이렇게 여러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각
연도별 파트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실기시험은 뭐 문제 없겠구나, 어렵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존재 이유는 쉽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주는 게 제 임무입니다. 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전국에서 직업상담사 합격을 제일 잘 시킵니다. 쉽고 간결하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합격률 제1위를 달성한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 합격률 1위 교수가 여러분께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7번 갑니다. 크라이티스라고도 하고요, 크리치라고도 하죠. 크라이티스, 크리치의 포괄적 상담의 단계별 상담 과정이다. 여러분도 크라이티스 또는 크리츠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크라이티스, 크리츠의 상담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상담 과정. 크라이티스와 크리츠가 주장한, 크라이티스, 크리츠라고 하죠. 이 사람이 주장한 이유는 포괄적 상담 이론입니다. 즉, 무엇을 포괄했냐? 좋은 상담 이론 다 포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놀이하죠. 둘이 너는 나빠, 너는 더 나빠, 너는 더 나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네가 한 말 다 반사 이렇게 할 때 유치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이론이 중요하지만 알았어, 중요한 거 좋은 거 내가 다 빼낼게 라고 한 게 크라이티스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 포괄했어요. 좋은 점만 다 포괄하니까 진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야, 진짜로 명문이다. 크라이티스는 진짜로 명문이다. 왜? 좋은 것만 다 포괄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진명문이에요. 다시 갑니다. 크라이티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명문이에요. 왜? 좋은 것만 다 포괄했으니까. 그래서 크라이티스, 호가 뭐예요? 진명문이다. 그래서 진단 단계다. 첫째. 두 번째, 명료화 및 명무화 및 해석 단계이다. 명료화 및 해석 단계이다. 맨 마지막에 문제 해결 단계이다. 명료화는 보딘의 정신역동, 해석은 특성이론의 상담이론, 진단도 윌리엄스의 특성이론, 좋은 것만 다 뺀 겁니다. 포괄해서. 그래서 진짜 명문이다. 진명문 외우고 쓸 때는 여러분들 내 맘나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왔게끔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 등 검사 자료 및 상담을 통한 자료를 수집해서 진단하는 단계이다. 이것도 외우기 힘들면요,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과 관계된 자료를 진단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양념해서 버무리면 됩니다. 명료화 해석, 검사 진단 결과에 의사결정 방해 요인을 찾고 대안을 탐색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내담자의 문제점을 명료화시키고 의사결정에 방해되는 걸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정말로 쓰기 힘들면 내담자의 문제점을 명료화시키고 해석을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쓰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문제 해결 단계, 내담자가 문제 확인 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즉,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저리 쓰면 모두가 답입니다. 채점 기준표는 크라이티스의 상담 과정이 진명문인지를 아냐 모르냐 이런 타당도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 진명문. 잘못 공부하면 여기다가 탐중면, 명비소, 탐전행, 예처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 구별, 거룩하게 하면 실기시험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갑니다.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 관계의 필수 관계에서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기본 상식입니다.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 관계의 세 가지 필수 조건. 즉, 답이 나왔어요. 인간 중심으로. 로저스 하면, 칼 로저스 하면 인간 중심이다. 즉, 내담자 중심이다. 지시적이다, 비지시적이다, 비지시적이다. 그럼 나왔지 않습니까? 상담은 내담자에게 비지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또 내담자와 상담자는 심리적으로 접촉을 하여야 한다. 즉 라포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상담자는 상담 관계에서 조화롭게 균형 상태에서 해야 된다. 또 긍정적 입장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좋은 말씀이 듭니다. 긍정적 입장에서 하여야 한다. 비지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 서로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또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공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무공 상담 기법 이런 내용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말 쓰면 된다. 근데 문제에 겁나는 거예요.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 관계의 세 가지 필수 조건. 뭐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뭔가 또 있는 거 아니요? 듣보잡 아니요? 이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로저스가 얘기한 상담의 조건 세 가지만 쓰면 되겠구나. 좋은 말 쓰면 되겠지. 비지시적이다. 공감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라포가 중요하다. 서로 간의 친밀감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서비스 문제입니다. 즉 제가 볼 때는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 써요. 또 글자를 외우느라고 답을 못 써요.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에 맞는 타당되어 있는 키워드를 외워서 매칭시키고 쓰는 거는 내 맘대로 있게 주저를 해주시면 2차 합격은 문제없다. 벌써 여러분 합격의 기운이 오지 않나요? 야, 알았어 이제 합격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들 겁니다. 9번 갑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고퀄리티, 고급진 강의를 재능 기부 무료로 지금 인강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9번 갑니다. 직업 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직무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직무 기능. 직업 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직무 기능 세 가지죠. 그래서 이걸 보고 DPT 기능이다 라고 해요. DPT 기능이다. 데이터, 자료와 people, 사람과 thing, 사물과의 관계를 설명한 기능이다. 그래서 자료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냥 구두상에 표현된 의미를 의미한다. 아니면 또 지식, 정보, 기능의 개념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되는 건데 인간처럼 취급되는 것도 사람의 기능으로 포함된다. 사물과 관련된 기능으로서 기계나 기계 조작과 제품을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직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려 하니까 이런 설명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무 기능이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와 사람과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 줄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10번 갑니다. 예측 타당도와 동치 타당도의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예측 타당도를 다른 말로 예원 타당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준거 타당도를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준거 타당도. 준거 타당도에서는요, 예원 타당도와 예원 타당도를 예측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또 동시 타당도를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원
타당도란 현재 점수가 피검자의 미래 행동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 수능 시험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대학교 입학 시험에 학점을 잘 받을 것이라는 의미한다. 읽어보시면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보통 예를 들어 설명하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현재 점수가 피검자의 미래 행동의 특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동시타당도는 해당 검사 점수와 준거 점수라는 것은요, 검증된 기준 점수예요. 준거 점수가 뭐라고요? 검증된 기준 점수예요. 그래서 해당 점수와 검증된 준거 점수를 동시에 측정해서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검사를 제정했을 때 기존에 타당성 있는 검증된 검사와 유사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연구 개발에 있어서 인성검사와 MMPI를 비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뭐 인성검사하고 MMPI하고 서로 점수가 얼마큼 일치하는가라고 봐서 동시타당도를 결정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어는 현재 점수와 미래의 특징, 이게 키워드예요. 동시타당도는 현재 점수와 검증된 준거 점수를 동시에 평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해서 2008년도 3회차 1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